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초등 아이들의 계획 실행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네. 혼자서도 잘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혼자서 잘하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 참 불편한 말이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그걸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혼자 무언가 이렇게 계획해서 하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 다이어리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한 반에 30명 기준으로 한 두세 명 정도는 다이어리를 좀 착실하게 적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여학생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세부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뭐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아이들은 뭐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가령 숙제를 제출하는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저학년 때 준비물을 잘 안 챙겨오거나 숙제를 잘 제출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 생활 습관을 거의 고학년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여학생들이 주로 쓴다고 하는 그 고학년 학생들이 네. 다이어리 있잖아요. 네. 요즘도 적나 싶었는데 적고 있군요. 네. 뭘 적어요? 뭐 수첩에 이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계획한 바를 하면 이렇게 어른들한테 지원나가는 아이도 있고요. 네. 내용을 보면 뭐 공부할 목록, 숙제, 준비물 등 적혀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건 이제 자기 일정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생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 같은 것도 붙여 있고 또 직접 캐릭터를 만들어서 일정표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게 컬러가 되게 화려하고 네. 거기에 붙이는 스티커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이어리는 이제 취지 뭐 이게 수첩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일정이라든가 계획 같은 걸 주로 적는 건데 굳이 그런 걸 왜 이렇게 할까 싶기도 한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네. 어른들이 보기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이제 더 중요하고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나 이제 재밌는 일이라서 거기에 넣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이어리를 보면 처음에 딱 보면 이거 되게 막 정신없고 막 산만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이런 건 일정표에서 빼고 뭐 숙제나 문제집 분리하게 운동 시간 같은 거 이렇게 잘 적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다이어리가 생기가 없는 그런 다이어리가 되는 거죠. 나한테는 중요한 건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야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라고 하면 서운하겠군요. 서운한 감정이 올 수도 있지만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보기만 해도 역동적이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이어리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정이나 계획뿐 아니라 그 안에 나의 모습을 담아내는 또 다른 이제 공간이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계획 짜는 게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왜 뭐 방학이 되면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동그라미 해서 몇 시에 기상하고 밥 먹는 시간 적고 다 그랬죠. 예. 뭐 TV 보기 30분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만들기만 하고 붙여놓기만 하고 거의 지키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교육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이게 계획한 것이 이제 실천하고 연계가 되면 네. 의미가 있죠. 초등 시기는 계획력이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계획력보단 실천력이 좋으면 이제 성취감들을 얻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계획 능력이라는 게 그 목적이 실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단 해야 할 것들을 완료하는 습관이 정착되면 나중에 계획력을 갖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하는 것보다는 계획해서 그거를 이행하는 것,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좀 덜 하더라도. 덜 하더라도. 네. 근데 그걸 동시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독일의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가 자기 어떤 자녀의 계획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목록이 있어요. 네. 그 목록들을 보면 보통은 계획과 실천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 아이는 스스로 숙제를 하는가, 우리 아이는 쓰레기통 비우기, 꽃에 물 주기 등과 같은 집안일 중 맡아서 하는 게 있는가, 목표를 완료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가, 네. 혼자 물건을 고르고 살 수 있는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게 대부분 보면 지나친 계획보단 살짝 계획이 들어가면서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네. 물론 잔소리를 계속 이제 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라 그랬을 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게 이제 계획력이 높아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혼자 물건을
짐을 사거나 책상 정리하는 것들을 찬찬히 보면 결국 스스로 순서를 정해서 혹은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이 과정을 또 동시에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계획 능력이 발달하고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로는 쉬워도요. 네. 계획을 하고 이걸 실천대로 움직이는 거 네. 어른도 참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뭐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계획이라는 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경우에 똑같이 계획 세우기를 맨 앞 순서에 놓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시간에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 보통 계획서부터 쓰라고 해요. 이때 정해진 양식의 계획서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시작을 하면 이 계획서 단계부터 막막해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들한테 일단 다양한 재료부터 주고 만들기 시작게 하면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굳이 계획 세우지 않더라도 네. 그냥 뭐 해보니까. 네. 하면서 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고가 작용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을 이제 가면적 진로 검사에서는 행동형 아이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종이와 연필을 주고 계획 단계부터 하라고 하면 사고력이 오히려 부족한 아이로 오해가 받기가 쉽죠. 네. 그래서 재료를 주고 목적한 바를 알려주면 바로 실행하면서 계획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무슨 ENFP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거기서 J가 어떻고 P가 어떻고 막 이런데 이런 게 좀 다른 거군요. 그 과정도 있는데 네. 여기 이 진로 검사는 그 MBTI하고는 조금 별도로 그냥 행동력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든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거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건데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또 평가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잘했네 못했네 뭐가 어떻네 이건 어떤 건가요? 그 가장 안 좋은 게 계획된 가에서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안 좋아요. 벌써 계획하는 걸 보면 어른들은 파악을 보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야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야 그렇게 순서를 만들면 안 되지 뭐. 계획은 어디까지나 이제 계획인 거고요. 네. 이 계획이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수정 가능하고 네. 상황에 따라 이제 변경 가능한 거죠. 계획하는 단계부터 개입하고 틀렸다는 뉘앙스를 자주 겪으면 이제 아이는 계획조차 세우기를 두려워하죠. 네. 수정하면 안 되는 그런 완벽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은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천하는 기회고요. 네. 그 실천 과정 중에 계획을 보다 나은 계획을 다시 계속 수정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바로 개입하지 않고 실천 단계까지 들어가 보도록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게 과학 실험에서도 보면 그 맨 처음에 잘못된 가설을 세웠던 아이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더 확실하게 기억하는 각인 효과를 보여요. 네. 그래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스스로 겪을수록 또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요. 무엇보다도 계획했을 때 아이가 좀 잘 해줬으면 좋은 게 공부 계획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계획은 어떤 계획표를 짜거나 실행하는 거 이거보단 몇 점 받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이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까? 뭐 저학년은 물론이고 3, 4학년까지는 공부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게 하기보단 일단은 그냥 자동적으로 공부가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공부 습관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나서는 동화책을 읽는 습관, 학교나 학원 다녀오면 바로 숙제부터 해놓는 습관, 뭐 매일 연산 문제집을 한 2쪽씩 꾸준하게 풀어보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집중해 주는 거고요. 해야 할 학습량이 좀 많아지는 고학년 시기부터는 이제 공부 계획은 보통은 일주일 단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공부는 무엇인가, 혹은 일주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공부량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 질문으로 아이한테 접근하게 가르쳐 주는 게 좋고요. 근데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공부 계획을 세워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거나 적어도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을 느낀 아이들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를 어떤 지겨워하거나 지금 싫어하는 상황이라면 공부 계획을 세우려고 앉히는 것 자체부터가 아마 고역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 계획보다는 일단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든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이, 또
엄마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아이는 엄마 친구 아이거든요. 다 잘해. 모든 걸 다 이렇게 잘하는데 좀 우리 그 부모님들의 욕심이 거기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자녀에게 그럼 부모님들은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이 엄마가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좀 세우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자녀 문제가 좀 일어나기도 해요. 네. 초등시기는 계획을 세우는 경험보다 이제 실천하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 이제 실패 확률을 좀 낮추기 위한 방편인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또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계획은 단순하고 짧게 또는 일단 경험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성취감을 더 얻게 하고요. 네. 또 그 성취감들이 주로 더 어려운 성과를 이루는데 또 계획력과 추진력을 가져오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초등생들의 계획 실행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들리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요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KBS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데요. 제목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갚는 제3자 입장에서도 채무자와의 관계상 대신 갚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3자가 그 대신 변제를 하더라도 예.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추심할 때 누구든 나한테 돈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갚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아무나 아무 때나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제3자 변제가 되고 안 되는 겁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제3자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런 예외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첫 번째가 채무의 성질상 대신 변제할 수 없는 채무의 경우이고요. 두 번째가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채무자가 반대하면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대신 변제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어떤 경우를 뜻하는 건가요? 채무가 일신 전속적 급부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이행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신 전속적 급부라는 의미는 채무자만이 변제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네. 변제라고 해서 꼭 돈을 갚는 것만 변제가 아니고요. 연주나
견제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종류의 채무들은 채무자가 직접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성질상 제3자 변제가 안 됩니다. 예. 연주라든가 강연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당사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건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민법에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당사자 의사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인정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 의사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강제징용 판결의 피해자들 대리인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측에 이 민법 규정상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예, 예. 이런 이슈 때문에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놨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 번째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채무자가 반대하면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채무자가 반대하면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무자가 반대를 해도 제3자 변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여기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대신해서라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본인이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라던가 연대채무자라던가 자기 부동산을 채권자한테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라던가 근저당권에 걸려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여러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네. 실제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대신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당사자가 반대하면 제3자 변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제3자 변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까지 채권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고 무조건 제3자 변제가 안 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통 돈을 갚는 채무의 경우에는 대신 변제가 한다고 하면 네. 채무자가 반대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채권자가 반대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반대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3자 변제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대신이라도 변제를 해줬으니까 원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신 변제한 사람은 원래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는데요. 대신 변제한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참고로 제3자가 증여를 해줄 의사로 대신 갚아줬다. 그런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신 변제한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 대해서 갖게 되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변제자 대위. 네. 예. 이건 뭐예요? 변제자 대위가 뭐냐면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여기에 있던 담보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 그러니까 대신 돈 갚아준 사람한테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된다는 거는 그 대신 갚아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3자가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추심을 위한 여러 권리들이 이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었으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전받아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보증인이 있었으면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권리들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원래 채권자의 모든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구상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만 이전되거나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으면 그만큼만 대신 행사해야지 2,000만 원 상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또 구상권 행사를 위한 권한만 이전되는 것이지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모든 계약상 지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구상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우리 코로나 관련 때도 뭐 이렇게 감염 같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구상권은 다른 사람 대신 채무를 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3자 변제의 경우에도 구상권이 발생하고요.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 때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방역을 위해서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그 비용을 낸 사람, 이 경우에 정부가 되겠죠. 네. 정부가 그런 비용을 지출했으니까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연대 보증을 써줬는데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구상권이 발생하고요. 여러 명이 불법 행위를 해서 한 명한테 피해를 줬는데 불법 행위자 중 한 명이 전액 피해 변상을 했으면 같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한테 일부는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구상권 청구입니다. 네. 이 구상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상권도 일종의 금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니까 일단 상대방한테 달라고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청구의 방법은 구두로 하든 내용 증명이나 문서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를 한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될 수 있도록 구두로 하실 거면 전화로 하셔서 녹음이라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상권 청구에 근데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하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일단 법원이 채권자 주장만으로 변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인데요. 네.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에 비해서 인지대가 적게 들고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으면 돈을 바로 갚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리가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툴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소제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거진생활법률 오늘은 제3자 변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지온의 최환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태연의 만약에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요일 7시 5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일 때부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넓게 퍼지는 진공 청소기 대신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중서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영동과 남부지방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울릉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높겠고 내일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이 다소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8도로 기록됐습니다. 그간 이상고온 현상이 워낙 잦았던 터라 쌀쌀한 느낌은 있었지만 이 기온도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오더라고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등 전국적으로 3도에서 9도의 아침 기온 예상되고 낮 기온부터 조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14도 등 11도에서 18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는 더 추워집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느 곳까지 생길 것으로 보이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 소량의 비가 남쪽으로 좀 내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는 지속되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등 중부지방이 더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내일까지 경기와 영서, 충청 이남 곳곳에서 5mm 정도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